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의원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당의 변화와 국회 정상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극심한 당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로 일단 수습은 됐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 어떻게 다들 저희 김태년 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김태년 의원이 이제 직전 정책위의장을 했고 당정청의 가교 역할과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여당 대표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이제 맞춤형으로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잘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은 사실은 선거에 많이 도전을 했었죠, 그동안. 그리고 원내대표는 물론 한 번 처음 이제 도전한 거지만 직전에 이제 당대표 경선에도 나오고 해서 아마 많은 의원들을 접촉하고 만났던 그 저력이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 처음 나와서 당선된 경우는 쉽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네. 두 번, 세 번씩. 두 번, 예. 세 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대부분 두 번.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 어제 패널분들도 두 분 다 김태년 의원을 찍으셨었거든요. 제가 또 민주당 인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망설임 없이 전부 김태년 의원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친문 일색으로 가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 일련의 어떤 그런 그 자기 정화가 있지 않았나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극한 그런 이제 그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제1야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그 대화라든지 어쨌든 교착된 국면을 타개하는 데는 좀 그 법문이라는 다소 유연한 그 입장이라고 인식되는 그 이인영 대표를 뽑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내년 총선에 있어서 그 어떤 친문 주류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 자신이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되는 만큼 그 원내대표 간의 그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그 리더십을 보여야 할 이제 숙제가 남아 있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보통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친문 아닌 의원이 어딨냐, 민주당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그래도 분류가 되긴 합니다. 지금 친문계 의원들이 이인영 의원을 선택을 많이 했다는 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각각이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문 의원이 이인영 의원을 이제 일부는 찍었겠지만 그렇다면 김태년 의원 표는 또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고 보면 친문이냐 비문이냐 반문이냐라는 것은 선거 때 나오는 그런 구도이고요. 그동안 이제 관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인영 의원은 소위 전대업 출신들 386 그룹들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서 초재선 의원 그룹으로 일정하게 형성이 돼 있고 더미래라는 당내 의견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민평현 김근태 의장을 모셨던 분들이 이제 또 의견 그룹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룹이 이제 이인영 의원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에 이제 당대표 경선에도 도전했었고 그 이전에도 그런 여러 차례의 당을 걱정하면서 이제 활동했던 것에 축적된 결과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태년 의원도 친문 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표를 안 줬다라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김태년 의원의 인간관계로 놓고 보면 직전에 이제 정책위 의장을 했고 그리고 그 당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원내대표 경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선출직이든 아니 비례대표든 간에 선출직들이 모여서 예. 아주 이 면밀하게 누가 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꼼꼼한 그런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웅래 의원이 지난번에 38표를 얻었고 이번에도 34표를 네. 얻었는데 그 관계들이 있는 거죠. 뭐 MBC 출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같이 함께 또 의견 그룹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노웅래 의원에게 여전히 표를 또 주는 거죠. 의리표 같은.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도 선전한 겁니다. 정말 절박하게 저분은 또 선거운동을 진짜 열심히 예. 하셨거든요. 그런 것이고 결국은 누가 정해지면 저희가 뭐 이종걸 원내대표도 있었고 우상호 최근에 우원식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놓고 보면 탄핵을 이끌고 또 이제 그 야당에서 여당을 또 이끌고 지금은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매우 중요한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 또 총선을 잘 치러야 되는 게 있어서 누가 되더라도 협력 관계가 다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인영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사실 궁금한데요. 상선 의원이긴 한데 사실 강성 이미지도 있고요. 실제로 어제 취임 일성으로 부드러운 남자가 되겠다, 고집센 이미지를 좀 벗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겪어본 의원 좀 어떠신가요? 일단 87년도 이제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대략 그때의 뭐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은 학생운동의 지도자로 이제 일단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주로 공개적으로 이제 뭐 최고위원을 한 번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당의 간사로 당의 이제 그 개헌특위 예. 국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우리 당의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2000년도에 당에 젊은 피 수혈로 해서 들어와서 대략 한 20년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요. 그렇게 보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이제 뭐 운동권 이미지도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정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 듣는 얘기를 특히 이제 민생에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멋진 대결을 하겠다, 멋진 대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이 협상이 가장 주요한 임무이다 봅니다. 그래서 정무석이 오셔서 여야정 협의체를 아주 주요하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년 전쯤에 새누리당에서도 이 원내대표를 뽑을 때 유승민 의원이 뽑힌 걸 두고 뭐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서 비슷한 면이 있다, 아니다, 그때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우선 지금 이제 뭐 그 어떤 분석상의 편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그 당내에 특히 그 의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뭐 친문, 법문, 비문, 또 과거에 뭐 친박, 예. 비박 이런 자체가 우리 정치가 아직도 제대로 진화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수 진보 이념을 가르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가치 체계라든지 비전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면 이 사람들은 진보고 또 다른 누구를 지지하면 보수인 것 같은 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일련의 상당히 그 후진적인 조류를 때로는 언론에서 좀 그 조장하는 측면도 예.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네. 원래는 친박이었지만 예. 이미 원내대표에 당선될 즈음에는 우선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이가 상당히 이제 멀어진 틀어졌죠. 예. 데다가 유승민 대표의 비전은 안보에 있어서는 철저한 그 방위, 예. 국방, 외교. 그러나 경제에 있어서는 그 단순한 그런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를 계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전체 당 환경을 보자면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해찬 대표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예. 당대표는 김무성 대표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무성 대표도 저도 또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 친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의 환경 자체가 달랐고 결국은 그런 다른 환경 때문에 청와대로부터의 강력한
반격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죠. 결국은 유승민 대표가 자리를 내려놓는 상황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상황은 좀 달랐다. 그리고 이인영 대표 아까 이제 운동권 말씀을 하시는데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 잘 듣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아마 이제 경청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예. 저는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어떤 그런 협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말을 잘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특유의 어떤 그 정체성과 관련된 근성이 나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제가 여기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진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지금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 뭐 거의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인영 대표가 뭔가를 줘야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예. 지금 뭐 어차피 징비록도 내놓은 마당에 지금 보니까 이 국가가 경제 안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정당으로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국회 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예.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가져왔던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앞으로의 호흡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두 사람은 87년도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예. 국민운동본부에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정책 기획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전대협 의장 할 때 이제 그때 6월 항쟁을 함께 이끌었던 한 분은 제야의 인사고 예. 한 사람은 이제 총학생회장 그 전대협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87년도부터 인연이면 올해로 32년째 되는 거죠.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논란이 되거나 뭐 이렇게 호흡이 안 맞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본인도 이제 그 취임하고 나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일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워낙 또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포용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뭐 당직을 배려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이어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일단은 연배로 치면 사실은 꽤 오래 이제 정치를 했고 머리를 까만색으로 염색을 해서 염색까지 굉장히 동안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65년 김태년 64년생입니다. 의원보다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나이는 동갑이고 학번도 예. 동갑이에요. 84학번이고 저도 사실은 한 살 형인 줄 알았는데. 저도 학번은 동갑이에요. 그러시구나. 제가 근데 더 동갑이시죠. 어려 보이죠, 사실. 네. 제일 어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하고 소위 우리로 치면 청년 운동, 그다음에 그 학생 운동, 그리고 정치 운동을 함께 네. 고락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호흡이 맞춰서 당을 이끌어 갈 거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관계도 이제 노련하고 원숙한 이해찬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균형감과 앞서 얘기했던 멋진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잘 아우러지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민주당도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바른미래당도 곧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네.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인데 궁금한 게 이대로 갈등 봉합이 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바른미래당이 그 의원 수에 비교해 볼 때 최근에 패스트 트랙으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서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 바른미래당발 어떤 그 내부의 상황이 정계 개편의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또 여전히 남겨놓고요. 또 이 바른미래당이 그 운명이 바른미래당으로 건재할 것인가, 아니면 정계 개편을 통해서 각자의 길로 갈 것인가.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들은 애초부터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떻게 섞일 이혜은 수가 의원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요. 참 모르는 소리죠. 보라색으로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그렇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차단하고, 또 사실은 작은 정당이지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이제 어떤 노선을 취하느냐,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의 명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정계 개편뿐만 아니라 이 패스트 트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건재한다면 패스트 트랙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지만 정말 세간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른미래당이 다시 빨강과 파랑으로 내지는 뭐 노랑으로 나뉘어져 가지고선 결국은 이제 일종의 분해되듯이 한다면 과연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한 동력이 끝까지 유지될 것인가. 그래서 참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받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다른 정당과의 통합 선거 연대하지 않는다 자강 결의문이 나왔거든요. 이 자강 결의문이 뭡니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보니까 내용 보니까 그 이합 집산을 안 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총선을 총선을 임하겠다. 출마하겠다 이제 예. 이런 서약서 같은 걸 썼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그 결집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내용을 앓고 있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의원 진영에 사실은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갈 수도 없고 바른미래당에 그냥 조용히 있자니 조금 옹색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하면서 가장 진가를 발휘한 건 손학규 대표와 예. 김관영 의원 원내대표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실책을 한 거다라고 보여진다면 유승민 의원의 그 진용 이제 8명가량의 의원들도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이제 좀 전열을 정비하면서 김성식 원내대표가 지금 가장 유력한 예. 차기 이제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락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결집, 그러니까 극도로 좀 우파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보수적으로 갈 수 좀 있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예. 발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선진화법에 저촉이 돼서 지금 예.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고소고발된 상태인데 그렇다 보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조금 합리적인 보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상황에서 예. 네. 그런 분들이 찾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된다고 치면 바른미래당도 그 이제 소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른미래당도 지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다당제 구조가 될 때를 상정한다 그러면 굳이 지금 유승민 의원이 예. 나가서 자유한국당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밖에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존재감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의문을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 그만두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의문까지 나온 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 지켜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그렇죠. 약속의 의미인 그렇죠. 거죠. 퍼포먼스라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총선이 11개월이나 남았습니다. 2016년에 국민의당이 언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많은 의석을 확보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예. 이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보수가 응집돼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 지금 기존의 그 전통적인 보수층은 상당히 지금 견인을 이미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을 껴안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예. 그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혁신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번에 패스트 트랙으로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또 부각된 사람을 저보고 찝으라 한다면 예. 저는 권은희 의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미래당이 관전자로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한국 정치의 미래에 있어서 그 숫자보다도 그 이상의 그런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정말 자유한국당이 모든 보수를 끌어안는 그런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면 지금의 노선에서 훨씬 유연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그냥 설명해드리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패스트트랙을 놓고 자유한국당 지층들이 최대한 결집하는 거고요. 예. 민주당이 조금 빠진 것은 사실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3% 상승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할 때는 민주당으로 힘을 모아주고 예. 그것이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서 상황이 정리됐다 그러면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시 이제 진보적인 분들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도 조금 이제 1, 2%가 올랐습니다. 예. 그런 면을 보면 어쨌든 이제 총선 체제가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입니다. 비호감도. 예, 60% 됩니다. 이렇게 예. 된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치로 30%의 지지율 또는 35%의 지지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여기는 한 45%대로 올라가고 네. 30% 내지 뭐 25%에서 30%로 되면 결국은 선출되는 후보는 1등 후보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가 네. 된다라고 하면 석패율 제도나 아니면은 자연 비례대표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달라지긴 되겠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구가 중요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25개의 지역구에서 네. 45대 30이라고 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승률이 높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그 오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34대 21 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는 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는 ARS 조사이기 전화로. 때문에 훨씬 더 한국 리서치 조사가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리얼미터는 매일같이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축적된 그 흐름을 보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내일 선거다라고 한다면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수치는 좀 더, 리서치를 더 본진다. 좀 근접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